안녕하세요. 작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샀어요. 이게 1권부터 3권까지 있었던 책인데 이게 다시 이렇게 하나로 묶여가지고 나왔어요. 되게 재밌게도 읽고 도움도 많이 받은 책이라서 그냥 지금은 다 읽지는 못했어요.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냥 책장에다가 꽂아만 놔도 기분이 좋은 약간 그런 책인데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책의 추천사를 김현수 소설가가 썼어요. 근데 잘 쓰셨더라고요. 공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 추천사를 좀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한 2장 정도 돼요. 딱 그 정도인데 낭독하는데 제가 서툴러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바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 그을린 이후의 소설가. 그게 소설이든 시든 어떤 젊은이가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쓰기 시작한다면 지금 그의 내면에서 불길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불은 결코 홀로 타오르는 법이 없다. 그러니 그 불은 바깥 어딘가에서 그의 내면으로 번졌으리라. 하지만 그 불이 어디서 왔는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 불은 어디에서든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불은 바로 옆에 앉은 사람에게서도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에게서도 전해질 수 있다.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와 수천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서도 그 불은 원래의 열기를 고스란히 보존한 채로 그 젊은이의 내면에서 순식간에 타오른다. 그게 불의 속성이다.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쓰기 시작하는 젊은이의 가슴 속에서 이는 불 역시 마찬가지다. 순식간에 타오르고 그는 이 열기에 놀란다. 그러므로 몇 살 때 작가가 되셨나요? 작가가 되었을 때 놀라셨나요? 라는 질문에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제가 29살 때 작가가 되었지요. 물론 놀랐어요. 그러나 이 불은 곧 잦아들 것이다. 그건 역시 불의 속성이다. 순식간에 타오르고 또 그만큼 빨리 꺼진다. 그러므로 모든 소설가들의 데뷔작은 검은색이어야만 한다. 그건 어떤 불이 타오르고 남은 그을림의 흔적이니까. 예민한 작가라면 첫 작품을 다 쓰자마자 그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늦더라도 2번째 책을 펴낼 즈음이면 누구라도 자신의 데뷔작이 검게 그을렸다는 사실을, 하지만 2번째 책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시인과 소설가의 길은 갈라진다. 시인은 계속 불을 찾아 나설 것이다. 하지만 소설가에게는 이제 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다들 웃을지 모르겠으나 예컨대 건강이나 체력 같은 것이다. 마라톤을 한다는 사실로 널리 알려진 무라카미 하루키가
긴 소설을 쓰는 것은 서바이벌 훈련과 비슷해요. 신체적인 강함이 예술적인 감수성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라고 말한다면 놀랄 사람이 많지 않겠지.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마르케스의 말을 들을 때도 과연 그럴까? 그 자신에게 글쓰기란 권투와 같다는 해밍웨이의 글이 제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았지요.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 작가는 글을 쓰는 매 순간 절대적으로 제정신이어야 하며 건강해야 합니다. 글 쓰는 행위는 희생이며 경제적 상황이나 감정적 상태가 나쁘면 나쁠수록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낭만적인 개념의 글쓰기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작가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학 작품 창작은 좋은 건강 상태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며 미국의 잃어버린 세대의 작가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설가에게 건강과 체력이 이토록 중요한 까닭은 소설가란 임시의 직업, 과정의 지위를 뜻하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정의하자면 소설가란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말하겠다. 소설가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 이야기다. 소설 쓰기에 영적인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소설가는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소설을 쓴다. 결국 그는 매일 소설을 쓰게 될 텐데 그러자면 건강과 체력은 필수적이다. 이 건강과 체력은 하루에 10km를 달릴 수 있는 육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를 가리키는 은유이기도 하다. 소설가는 불꽃이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뒤에도 뭔가를 쓰는 사람이다. 이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다 타버렸으니까. 이제 그는 아무도 아닌 존재다. 소설을 쓸 때만 그는 소설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권 이상의 책을 펴낸 소설가에게 재능에 대해 묻는 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그들에게 재능은 이미 오래전에 한 권의 책으로 소진돼 버렸으니까. 재능은 데뷔할 때만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체력이 필요할 뿐이다. 이 체력이 있어야 소설가는 이전의 모든 위대한 소설가들이 한 번쯤 맞닥뜨린 적이 있는 운명을 만날 수 있다. 이 운명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은 윌리엄 포크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꿈꾸는 완벽함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능한 일에 얼마나 멋지게 실패하는가를 기초로 우리들을 평가합니다. 저는 만일 제 모든 작품을 다시 쓸 수만 있다면 더 잘 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이 책에 실린 인터뷰에서 말했다. 새로 시도할 때마다 실패하는 것. 그게 바로 데뷔작 이후 그을린 이후 모든 소설가의 운명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 실린 인터뷰에서 움베르토 에코가 저는 모든 것을 후회해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수없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하거나 이언 맥큐언이 여러 주 동안 유령하고 소통하는 것 외에 달리 하는 일 없이 책상에서 침대로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왔다 갔다 해야만 한다. 라고. 또 레이먼드 카버가 한 단편에 20가지나 30가지 다른 수정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10개나 12개 이하인 경우는 없답니다. 라고 말한데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10여 년 전 나는 두어 권의 책을 펴낸 30대 초반의 젊은 소설가였다. 그즈음 나 역시 내 재능이 모두 다 타버리고 난 뒤에 그 흐름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서가를 다 뒤져도 그 흐름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은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노란색 표지에 파리 리뷰 인터뷰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내가 열광했던 소설가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그들은 육성으로 자기 직업에 대해, 스스로 터득한 기술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들에게서 나는 허세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치 매일 아침 작업장으로 나가는 시계 기술자들 같았다. 늘 실패한다는 사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점만 다를 뿐. 그제야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소설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다. 단 한 번의 불꽃, 뒤이은 그을음과 어둠, 그리고 평생에 걸친 글쓰기라는 헌신만이 나를 소설가로 만든다는 것을, 그게 바로 소설가의 운명이라는 것을. 언젠가 토머스 울프가 다음과 같이 썼다시피 나는 결국 내 스스로 지핀 불에 되었다는 것, 나 자신의 화염에 소진되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내 삶을 흡입한 맹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의 송곳니에 의해 내 존재가 갈갈이 찢겼다는 것을 알았다. 말하자면 빛의 세포 하나가 낮이건 밤이건 내 삶의 모든 깨어있는 순간에, 또한 모든 잠자는 순간에 뇌와 마음과 기억에서 언제나처럼 빛나리라는 것. 벌레가 내 몸을 먹으면서 자신의 빛을 유지하리라는 것. 어떤 오락, 어떤 음식과 음료도, 어떤 여행과 어떤 여자도 그 빛을 깨뜨릴 수 없으리라는 것. 그리고 죽음이 그 전적이고도 결정적인 어둠으로 내 삶을 덮을 때까지 나는 결코 그 빛에서 해방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여 마침내 나는 내가 작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자신의 삶을 작가의 삶으로 바꾼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았다. 예,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게 비단 소설가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꿈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그 꿈이 어떤 일이든 이런 방금 낭독한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꿈을 찾지는 못했지만 방황하시는 분들 모두가 좋은 글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갈 수 있는 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